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조만간 북한군 5만 명이 러시아 전선에 추가 파병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향해 방공 무기 체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거듭된 북러 밀착이 우리 안보에 더 큰 위협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민곤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각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군 추가 파병 규모를 최대 5만 명으로 제시하며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Спочатку сотні, потім тисячі. Знаєте, зараз від 30 до 50 тисяч прийнято рішення. Північні корейці, щоб вони були на території. Безумовно, Північна Корея буде отримувати досвід сучасної війни. 지난달 말 북한군 추가 파병 규모로 3만 명을 언급했는데 2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과 장비를 제공받을 것인 만큼 북한군의 파병은 남한에도 위협이라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상대로는 방공 시스템 등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Ми б дуже хотіли би отримати підтримку від системи протиповітряної оборони, а самі ми навпаки готові працювати і в напрямку дрон. 우리 정부는 지난달에도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지만 직접적인 군사 지원엔 신중한 기조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의 핵심 방공 체계인 이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에서 그만큼 전력을 많이 소모했던 건데 문제는 주한 미군에서 일부 미사일을 빼내 중동에 배치한 점입니다. 대북 방공망에 구멍이 뚫리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입니다. 적의 항공기와 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지대공 미사일로 한미 연합 방공망의 핵심 체계이기도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무기 비축량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1,500기가 소모돼 현재 남은 건 1,700기 미만이라며 물량을 보충하는 데 2년 이상 걸릴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Передусім, у кого є антибалістичні ракети і система у виробника, у нас є домовленості. Чи достатньо цих ракет? Ні. 대북 경계 태세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 당국자는 뉴욕타임스에 주한 미군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과 미 국방부는 무기 부족을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습니다. That are very powerful, that we have unlimited, virtual unlimited supply. We have others where it's a little bit tighter, and we're getting them in on a daily basis. 한편 이란 국영 매체는 이란이 요격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무기 잔해라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방공 성과를 과시하며 미국을 압박하는 심리전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심은 우크라이나 전장에도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돌연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생산 면허를 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잡아떼면서 당장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구멍이 난 겁니다. 러시아는 기다렸다는 듯 우크라이나 수도를 집중 타격했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곳곳에 시뻘건 불기둥이 솟아 있습니다. 하늘을 뒤덮는 번쩍임과 함께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가 러시아로부터 대규모 미사일 드론 공습을 당한 건 현지 시각 어제 새벽. 키이우와 인근 지역의 군수산업시설과 물류센터를 공격한 러시아 국방부는 넵튠 유도미사일과 플라밍고 순항미사일 생산시설 등을 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3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Оці вибухи, бух-бух, і у нас тут почали сипатися потолки. Вікно у мене тут вибите, все попадало туди вовнутрь. 요격 미사일 부족으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27발 중 요격된 것은 단 한 발뿐. 이번 공격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생산 면허를 주겠다던 약속을 뒤집은 지 몇 시간 만에 벌어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의 방공망 추가 지원을 거듭 촉구했지만 트럼프는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활용한 선박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흑해에서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의 자회사 컨테이너 선박 야니나호를 격침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배가 제재 대상이라며 공격을 정당화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다시 퍼붓고 있는데 그 탄도미사일이 북한제라고 우크라이나가 밝혔습니다. 그런데 2년 전쟁을 거치면서 1km에 달했던 오차가 몇 미터로 줄어들 만큼 이 북한 미사일이 정확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성훈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에 집이 형체를 알 수 없이 부서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일가족 목숨을 앗아간 미사일이 북한제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Довгий час ракету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такі попередні дані, звісно, ще будуть експертизи, все буде перевірятися, але станом на зараз це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а балістика.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화성 11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2018년 개발한 KN-23은 사거리가 약 400km로 축구장 2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400kg 탄두를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KN-23 탄착점 오차 범위가 최대 1km에 달할 정도로 정확도가 낮았는데 실제 전쟁을 거치며 최대 5m까지 줄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우리 군도 북한 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도 장비들, 항법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제재를 뚫고 어떤 식으로든 획득을 하고 있다. 서방 수준에 가깝게 정밀도를 올리고 있을 거예요.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네, 러시아 민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물류센터를 집중 공습하면서 수조 원에 달하는 물품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러시아 중산층과 자영업자들까지 전쟁의 충격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로부터 집중 공습을 당한 러시아의 온라인 마켓 물류 창고들. 최소 9명이 숨지고 우리 돈 최대 6조 5천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입점 판매 업체에게로 돌아갔습니다. Потери составило около 5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Это 650 тысяч долларов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눈물을 흘리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Горят абсолютно все товары моих клиентов. Я уже не могу сдерживать слезы. 월 이용자 8천만 명으로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와일드베리스는 최근 전쟁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3 дня назад мы заключаем новый договор с ВБ, что там есть приписочка, если что-нибудь в склад в электросталь, то нам не возместят. 러시아의 민간 시설이 타격을 입으면서 그동안 전쟁에 무관심했던 러시아 중산층 소비자들까지 전쟁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러시아와 한창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선 전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35, 이 젊은 국방장관이 해임됐기 때문인데 왜 해임된 건지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리콥터 뒤로 몰래 접근한 드론이 그대로 꼬리 날개 쪽을 강타합니다. 사흘 전 러시아의 아파치로 불리는 최신형 공격 헬기가 우크라이나의 초저가 드론에 일격을 당했습니다. 우리 돈 70만 원짜리 초소형 드론이 250억 원 넘는 헬기를 잡은 이 장면은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양상을 잘 보여줍니다. 한동안 전황에서 불리했던 우크라이나는 최근 장거리 드론전을 통해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론전을 이끌었던 미하일로 페도로우 국방장관이 이틀 전 경질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도 키이우 등 전국에서 손팻말을 든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전시에 수천의 군중이 모인 건 이례적입니다. І тільки ми почали мати якусь надію на те, що можливо колись війна закінчиться перемогою. І я вважаю, що це як підстава від нашої держави. 병력과 장비의 열세를 극복했던 젊은 장관의 해임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지 소식통은 35세 최연소 국방장관에 취임한 페도로우가 개혁 드라이브를 내거는 과정에서 총사령관으로 대표되는 군부의 기득권과 갈등을 빚었다고 전했습니다.
Всі ініціативи, які ми пропонуємо, вони почали блокуватися. І Сирський, враховуючи всі проблеми, які ми сьогодні говорили, не готовий особисто в очі відкрито говорити про проблеми. 젤렌스키 대통령이 군부의 갈등 과정을 매끄럽게 수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전황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김정은이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런 대가 없이 몸을 헌신작처럼 헌신해 도와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외국 간다. 옷 준다. 총 준다. 급식이 좋거든요. 북한 군인들은 현재 살아가는 게 전쟁보다 더 심하면 심하거든요. 총폭탄만 날아다닐 뿐이지 총에 맞아 죽나 짖다가 죽는 건 매한가지인데. 근데 아까 잠깐 얘기 나눴지만 그 류성현 씨가 당시 그게 파병이 2024년이었잖아요. 예. 그때도 이제 군인으로 갔죠. 복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계속 이제 북한에 있었다면은 본인도 파병됐을 수 있다.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 외국 간다. 네. 옷 준다. 총 준다. 일단 급식이 좋거든요. 죽기 전까지. 네. 전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10년이라는 건 왜 얼마나 끔찍하냐면 우리 지금 18개월이잖아요. 18개월인데 지금 집하고 통화도 하잖아요. 개인 스마트폰도 있네 없네 그러잖아요. 뭐 엄마가 소대장한테 전화한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일단 10년이면 가는 순간 끝이라고 보면 돼요. 면회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10년 동안 휴가 안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가면 그냥 거기서 매일 같은 부대에서 거기다 또 북한에 들어가면 지금 그 얘기는 아직 안 했는데 식량 사정이 엉망이기 때문에 한 20-30% 작게 잡아서 영양 결핍이에요. 밥은 그냥 밥에다가 무 절여갖고 그쪽에서 그걸로 끓여서 국이고 그쪽에 이렇게 다예요. 그러니까 어디 간다? 외국 간다? 전쟁인지 모르니까 그냥 훈련하러 간다 그러니까 기차 타지, 배 타지, 뭐 외국 가지, 소세지 먹지. 그러면 처음에는 거기다 군복도 새로 주거든요. 총기도 새로 주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신기했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현실이 닥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서 쿠르스크에서 벌어진 그 전투를 포함해서 북한군이 굉장히 많이 숨졌잖아요. 그거는 세계적인 기록일 거예요. 왜냐하면 한 어느 정도로 추정돼요? 2024년 10월경부터 파병이 돼서 11월 말 부분적인 본격적으로는 12월 상순부터 전투가 벌어졌거든요. 어디에? 쿠르스크, 러시아 지역. 이 지역에 11,000명 정도 파병됐다라는 게 정세예요. 언제까지? 그 전투 시점에. 그리고 푸틴이 그 쿠르스크를 해방했다, 완전히 회복했다라고 공개한 게 4월 27일이에요. 다음. 그러니까 한 5달 됐을 거 아니에요. 북한도 28일 날 보도했어요. 그러면 5달 전투잖아요. 요때 전사한 사람 숫자를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 김정은이 해외 군사 작전 전투 위훈 기념관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 벽에다가 이름을 새겼어요. 전사자들을. 그 추정을 해봤어요. 그때 2,300이 나와요. 전사자만. 숫자가. 보통 전사자 곱하기 3이 부상병이거든요. 그럼 11,000 중에 많이 잡으면 8,000. 적게 잡아도 6,000이 전사 내지는 부상이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절반 또 추정할 수 있어요. 김정은이 여기 파병된 사람들을 영웅칭호를 줬거든요. 영웅칭호는 북한에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는 죽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 영웅칭호를 준 게 100명이 넘어요. 그런데 6.25 전쟁, 한국전쟁 때 북한 군이 받은 영웅칭호가 700이 안 돼요. 그와 비교해서. 그러면 이게 거의 절반은 죽거나 부상당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보통 3분의 1이 전사상이 일어나면 부대 기능을 못하고 전멸했다고 그래요. 이 정도면은 괴멸이에요. 아니 근데 물론 북한군 내부에서 처한 현실도 너무 극악이지만 그래서 이제 해외를 가는 게 내가 어떻게 가는 건지도 모르지만 일단 어쨌든 그런 현실에 처하게 되면 그만큼의 대가는 줘야 되잖아요. 대가 이제 영웅칭호 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 군인들이 영웅칭호 주거나 무슨 훈장 같은 거 주는 거를 그게 생활? 자기 나중에 생활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거든요. 앞으로 뭐 영웅칭호 받은 사람이
노동당에서 그냥 승진은 하겠죠. 근데 그런 그 루트를 타지 않으면 농장 가서 일하고 하면은 뭐 딱히 그게 돈이 되지는 않거든요. 네. 북한군으로 있을 때는 월급이 한 어느 정도 나와요? 월급을 제가 딱 한 번 딱 받아봤는데 월급을 한 번 받았다고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병 받을 때 그냥 월급이 우리도 있어 하고 그냥 맛보기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월급으로 알사탕, 이거 막대기 사탕 하나 사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네. 아니 월급은 월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군관들, 간부들도 월급 갖고는 쌀 몇 킬로를 살 수가 없어요. 한 달 월급 갖고. 네. 그럼 네. 뭘 주는 거예요? 뭐요? 안 주죠. 뭘 줘요? 뭘 자꾸 뭘 기대를 합니까? 안 주죠. 아니, 국가에 대해서 뭘 기대를 해요? 10년을 들어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줘요? 안 주죠. 저기 잘만 먹여주면 고마운 거죠. 제가 여기 그래도 북한에서 나름 그래도 내 밥은 찾아 먹는다는 거고 내 몸을 하나는 건사하는 그 정도였는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51kg가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몸 관리하는 그런 날씬한 몸매였죠. 아, 처음 이제 오셨을 때? 네. 아, 그렇군요. 지금 몇 킬로? 뭐 지금은 한 65, 한 70kg 막 이렇게 나가죠. 아, 그러시군요. 네. 그때와 비교하면은 상당히 그때 굉장히 이제 마르셨던. 아, 그렇죠. 엄청 말랐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연설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해외에 나가서 위훈을 떨쳤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공개됐어요. 돈을 안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몸을 헌신작처럼 헌신해 이렇게 그 대목이 연설문에 나와요. 그걸 공개적으로? 네, 공개적으로. 근데 그게 공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북한에서 군인들에게 그 교육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사회주의 제도, 김정은이 이끄는 이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10년 동안 총작 잡고 있는 거지 뭘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자본주의 군대들은 다 돈에 팔려온 군대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걔네를 이긴다.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뭐 해외 전선 나가는데 돈 얼마 줄게 하는 거는 못 나가는 군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봤을 때는 상대적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얼마 줄게 이런 딜을 못 해요. 아, 근데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군인들이 간 거잖아요. 러시아로. 이제 딱 도착해서 일단 뭐 처음에는 뭐 훈련받고 그랬던 걸로 저도 기억은 하는데 정작 이제 정말로 전장에 뛰어드는 거는 북한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기분은 어떨까요? 아,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엄청 공포스럽기도 하고 하겠죠. 워낙 그 상황이 처참한 데서 살아가지고 그걸 감내하는 난이도? 이게 좀 다른 거예요. 뭐 좀 잘 사는 나라 이런 사람들은 군대에서 쌀밥도 나오고 병실은 웬만하면 병영은 따뜻하고 이런 데 살잖아요. 근데 북한 군인들은 현재 살아가는 게 전쟁보다 더 심하면 심하거든요. 배고프죠? 겨울에 겁나 춥죠? 엄청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요. 모든 걸 지금 다 그걸 겪고 있는데 전쟁을 간 거예요. 총폭탄만 날아다닐 뿐이지 모든 건 괜찮아요. 올 쌀밥 먹지, 옷 따뜻이 주지, 뭐 저게 뭐야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지, 메달도 주지. 내부에 있으면 영웅칭은 못 받거든요. 일은 똑같이 하고 아파트 짓다가 정말 많은 군인들 죽거든요. 걔네는 없어요. 근데 그 총에 맞아 죽나 아파트 짓다가 죽는 건 매한가지인데 걔네는 엄청 영웅 칭어주고 여기 애들은 아파트 짓다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또 이제 슬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는 2명 백모 씨, 이모 씨, 그 2명 포로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훈련을 실전처럼 한다고 그랬다. 그 총알이 날라와도 훈련인 줄 안 거죠, 처음에는. 그걸 겪고 나서 전쟁인 줄 알았고 이 얘기를 들으면은 참 이 얘기는 진짜 가슴 찢어지는 얘기인데 북한 주민들은 생명 존중 사상이 우리보다 현저히 희박해요. 맞죠? 네, 맞아요. 그냥 사람 죽는 거 여기는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 이러잖아요. 거기는 아니에요. 단 하나밖에 없는 조국 국가 요거만 있어요. 그러니까 죽고 희생하고 이런 게 별게 아니에요. 조금 아주 심하게 말하면. 근데 이거를 저도 탈북민 친구들이 많은데 이걸 이해하는데 아주 오래 걸렸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얘기니까. 여기서는 오로지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니에요, 저쪽은. 그냥 뭐 하다가 죽으면 되지. 이게 머릿속에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폭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국정원 조사 마치고 그리고 하나원이라는 교육을 받을 때 제가 그 담당 선생님 조사관 네. 이분에게 했던 질문이 대한민국은 왜 국민들이 애국심이 없나요? 왜 노래랑 이게 노래나 여러 가지 그 예술 있잖아요. 네. 예술이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이런 게 왜 하나도 없나요? 제가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땅에서 나라는 이 개인은 네. 그 국가라는 북한이라는 이 체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체제가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우선순위가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가 부품인 거예요. 수령만 고귀한 존재고 나머지는 수령을 위해서 목숨도 바쳐야 되는 그런 존재인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 간부 출신들 친구가 있잖아요. 그럼 해외 나가면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럼 내가 맛있게 먹어 이거보다 아, 왜 우리 인민들이 이런 거 못 먹이지? 이렇게 일단 생각해요. 세뇌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좋아 보이죠? 그게 아니라 잘못된 체제에 헌신하도록 네. 끝없이 세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면 이제 무섭죠, 우리가. 예. 저 사람들 세뇌되어 있네, 무섭네, 진짜. 그런데 그 백모 씨, 이모 씨 그 두 사람이 네. 포로된 사람들이 나 한국 갈래요라고 말하는데 딱 2주 걸렸거든요. 보면서 깨닫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냥 눈 녹듯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 엄청 철옹성 같지만 예. 아니네. 현실을 또 보면 네. 내가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고 날 따뜻하게 대해주네. 그러니까 뭐 방송국에서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 여성분 다큐멘터리 PD가 계속 인터뷰하는데 나중에는 엄마처럼 느꼈잖아요. 안 가면 안 되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또 그 싸준 김밥 먹고 메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무서워 보이지만 그게 맹목적적이기 때문에 깨지는 게 시간 문제고 자발적으로 싸우는 이 전투력과 그냥 단순히 기계적인 전투력과는 또 하늘과 땅인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싸우냐? 예. 그게 우리가 축구를 해도 홈그라운드 뭐 이런 걸 논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디서 싸우냐도 완전히 달라지죠. 아마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 국군과 북한군이 대치를 했다. 그러면 상당수가 좀 투항하리라고 봐요. 근데 지금 현재 가서 싸우는 전선이 러시아 전선이잖아요. 네. 뭐 투항에도 저게 코크그 뭐 노랑머리 그런 사람들이 맞이할 거고 여기 러시아도 똑같이 걔네 보기엔 다르지 않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보호받거나 또는 그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해주거나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없죠. 네. 박사님, 그러면 일단 지금 추가적으로 또 젤렌스키 말로는 러시아가 북한군한테 3만 명을 추가 파병을 요청했다 이거거든요. 그럼 지금 그만큼 뭐 러시아가 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북한군이 3만 명이 가게 되면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지금 북러 신조약에 따르면 서로 침략을 당했을 때 도와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쿠르스크도 우크라이나가 침공한 지역이에요. 뺏긴 지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면적이 약 11만, 오늘 현재 한 7,000제곱킬로미터. 남한의 한 110%, 120% 되거든요. 우크라이나 면적이 5분의 1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안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젤렌스키 멜러는 보로네시라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이 벨트처럼 되어 있거든요. 요 위쪽이에요. 이 전선과 좀 떨어져 있어요. 쿠르스크 뒤쪽. 그쪽이라고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한 100km, 한 200km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파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올해 중요한 전선의 변화가 2023년 한 10월경부터는 전선이 교착돼요. 러시아가 우세 속에서 조금씩 야금야금씩 면적을 장악하지만 그러나 전체 면적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미미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올 4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순 면적을 회복을 했어요. 뺏긴 땅보다 뺏은 땅이 더 많아요. 진짜요? 그리고 7월 하순 현재 한 700제곱킬로, 서울이 한 600이거든요. 이걸 우크라이나가 회복했어요. 크게 보면 큰 면적은 아니에요. 11만 한 5천, 7천 중에서 700이니까. 그러나 이게 변하죠. 뺏기 시작한 거죠, 이제 드디어. 실제로 회복하는 거죠. 두 번째,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했어요. 자체 플라밍고라고 하는 사거리 2,000에서 2,500km 순항 미사일. 그 다음에 1,000km 이상 되는 타격 장거리 드론. 이걸로 러시아의 석유, 물류, 전략, 보급기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있거든요.
푸틴이 지금 너무 괴로워요. 전선은 뚫지 못하고 있지. 네. 지금 이게 쉽게 말하면 코끼리인데 네. 목이나 왕벌이 계속 문다고 생각해봐요. 미치는 거죠. 그렇다 코끼리가 쓰러지진 않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푸틴으로서는 병력이 제일 부족해요. 지금 5월까지, 올 5월 현재 서방 측 통계에 따르면 전사자 러시아 28에서 51만이에요. 그래요. 전사자만. 네. 그럼 부상병가 잊혀봐요. 러시아도 못 견뎌요. 거기다가 러시아는 징집제지만 징집병은 전선에 안 보내요. 보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러시아 법상 해외 파병할 때는 러시아 도마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법적인 여러 가지 절차가 많아요. 지금 가는 건 계약병 내지 용병이거든요. 아니면 동원된 사람들. 그래서 젤렌스키 말은 9월에 러시아 총선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10월경에 30에서 50만 동원을 내릴 거다. 근데 될까? 그리고 3만 인민군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민군을 받아서 후방을 다진 다음에 동원령과 병력을 모아서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대공세를. 후방은 그럼 북한군한테 그렇죠. 후방 내지는 왜냐하면 후방이 비면 안 되니까. 쿠르스크도 그렇게 뚫렸거든요. 방심하다가 쑥 뚫렸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군은 일단 전선의 경계선 쪽에 이 경계를 맡기고 러시아군을 그럼 여기서 빠진 러시아 병력을 이용해서 전선을 뚫겠다는 지금 속셈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당장 병력이 전선에 투입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더 어려움 또 모르잖아요. 우크라이나군이 왜냐하면 위쪽을 치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인민군이 취약하다고 판단하면. 그러니까 전투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크게 보면 지금 러시아가 밀리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공세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병력 플러스 무기를 지금 지원한 걸로. 마침 최선희가 모스크바를 갔거든요. 푸틴을 만났거든요. 그게 그래서 갔었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때 ALF, 아시아 지역안보 포럼이 있는데 여기 안 갔거든요. 안 가고 거기 갔거든요. 그래서 뭐 김정은이 모스크바 가느냐. 이 와중에 코피 터지고 있는데 김정은이 모스크바 갈 여유가 있겠어요? 그렇군요. 어차피 9월에 첫째 주에 푸틴이 동방경제 포럼 블라디보스토크에 오거든요. 거기 가면 되거든요. 갈 비행기도 없고 김정은이. 그렇다면 파병설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추가 파병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지금도 수천 명에서 만 명까지가 북한군이 전선 있다. 아직 있어요. 러시아 내에 있다라는 게 지금 공병부터 시작해서 거의 정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젤렌스키 말로는 북한이 러시아의 새 탄도미사일 발사대도 넘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거는 그냥 병력을 떠나서 화력 지원까지 해줄 수 있다. 왜냐하면 젤렌스키 쪽 SBU 우크라이나 보안국에 따르면 대략 러시아가 쓰고 있는 탄약의 40에서 50%를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 불바다 발언의 지역에 있던 170mm 곡산포라는 게 있거든요. 구형이에요. 이건 대부분 지금 없어요. 러시아가 북한이 새로 보여준 155mm, 240mm 방사포 대체했거든요. 얘들이 어디로 갔느냐? 러시아로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게 지금 왜 위험하냐면 K-23 러시아 이스칸데르는 알렉산드라는 뜻이에요.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북한이 만들었는데 러시아 기술 받아서 이걸 초기에 보냈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 오차가 킬로미터 단위였어요. 미사일이. 근데 지금 이게 미터 단위로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기술 이전을 받아서 정밀, 그 다음에 실전 데이터를 반영해서 개량.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윈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세, 미사일 공세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제조업 생산 역량이 딸리니까. 북한을 병력과 무기의 병참 기지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번 파병 이후에 북한 내부에도 상당히 민심이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사실 북한 군인들이 한 100만 명이 넘는 걸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근데 리얼하게 보면 다 실업자들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소리 군대에서 군대는 계속 총 못 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경제 활동에 참가하고 이런 게 아파트 짓고 한다고 해서 인민들이 밥 먹는 게 질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김정은은 그냥
해외에서 돈을 벌어올 수 있다면 뭐 3만 원에 30만 내보내는 것도 문제가 안 되죠. 네, 거기 가서 돈 벌어오고 무기 체계 갖추고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다면 그거 30만 명도 그냥 기꺼이 보내죠. 우리 그게 북한이 보냈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할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그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은 희생자가 났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포함해서 민심이 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민심 달래기를 했죠. 네. 근데 이번에 또 보내면 또 민심이 더 악화할 거 아니에요? 민심이 악화한다고 해서 그게 표출되기까지는 민심이 악화한 분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 네. 오히려 제가 그 땅에서 러시아 전선에 가서 죽었다면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더 반갑게 대했을 수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에 대해서 좋은 추억? 남조선으로 도망갔다는 이 추억보다 러시아 전선 가서 싸워서 죽었다면 최소한 학교 선생님들은 그래도 우리 제자가 그래도 당을 위해서 잘 싸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게 민심이 악화되기가, 그러니까 뭐 악화됐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표출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민주주의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대한민국이 왜 위대하냐면 1960년 4.19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긴 시간이 걸렸잖아요. 이란 보세요. 1월 달에 수만 명이 학살당했지만 신정체제 유지되잖아요. 그 민주주의는 낭만적인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윤상현님이 그렇게 맘먹고 삐라갖고 갔다고 그래도 뿌려도 봉기가 일어나서 민주화된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제 말이 맞죠? 북한 주민들이 민주화되고 민주주의를 체득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죽었어요. 불만이 없겠어요? 이게 뭐 표출돼서 뭐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민주주의는 그래서 피와 땀을 먹는 이무기예요.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새별거리 만들어서 아파트 만들어주고 훈장 하나 주고 뭐 영웅 칭호주고 그러면 이제 다도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요. 애 죽고 나서 아무리 그 궁궐처럼 같은 집에서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맨날 가슴을 치죠. 그렇다고 해서 나가서 김정은 뭐 때려 이게 안 되는 거죠. 해도 사람들이 아니 그 당을 위해서 죽었는데 왜 저러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 또 통하느냐? 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새별거리라고 그래서 정말로 2,300이 전사했으니 4인가족 초과예요. 그래서 10,000명이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 거리를 조성했어요. 평양에 사는 건 꿈과 같은 거거든요. 그럼 좋으냐? 아니에요. 왜냐? 지금 평양에 시골에 살고 다 흩어져 있으면 장마당이든 떼기밭이든 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아무런 연고도 없는 평양에 아파트 딱 주면 처음에는 배급을 주겠지만 영원히 안 줄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연고도 없고. 그럼 그냥 도시 빈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도시 아파트에다 데려다 고립시킨 거죠. 처음에는 있어 보이지. 시골 사람들은 최소한 어디 가서 강에 가서 뭐 물고기를 잡아먹든 이런 능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산에 가서 약촉하든. 근데 평양의 아파트에 갑자기 데려다 놓으면 낯설죠. 당에서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지금은 줘요. 그런데 이게 점점 줄거든요. 당의 능력이 없거든요. 고관 지금 뭐 고위 공직자들도 지금 배급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판인데 그럼 결국 그 동네는 아파트 팔고 또 시골로 가거나 아니면 슬럼이 되는 거예요. 서울뿐인 거네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면 그냥 뭐 약간 친한 관계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중국과 중국하고 또 다르죠. 그렇죠. 중국은 예를 들면은 마오쩌둥 그 아들 마오 안닝 무덤이 평안남도에 있어요. 평안 근처에. 또 달라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 중국과 러시아는 확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소련군이 들어올 때 일부 희생한 그 기념한 건 해방탑이라고 그래요. 알죠? 평양에. 그런데 중국은 열사령이라고 그래요. 중국 인민지원군 참 열사령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갑자기 러시아를 위해서 그러니까 김정은이 머리를 또 어떻게 하느냐 위험한 시도를 해요. 우리 선생님 북한에서 조국 광복 그럼 김일성이죠. 이쪽 뭐 안중근 선생님 뭐 유관순 열사 아무것도 모르죠. 딱 김일성 수령이 위대해서 다 싹 지워버렸거든요. 그런데 파병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6.25 때 혹은 7.27 정전일 때 뭐라고 말하느냐. 그 러시아의 전승기념일 5월 9일 그때 뭐라고 연설을 하냐면
이 전승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스탈린이 히틀러를 얘기 안 했다면 여기 해방도 없었다고 말이에요. 김일성까지 지워버려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이 말. 그거 보고 놀랬죠. 이런 말은 예전에 북한에서 쓸 수 없는 그럼 말이었죠. 삼족을 멸족당하죠. 만일 일반인이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러시아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이제 할아버지까지 지워버리는 거예요. 조작된 역사까지 지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를 도와야 됩니다. 포석을 깔았네. 네, 그리고 참호라는 걸 전호라고 그러거든요. 네. 우리는 러시아에 언제나 한 전호에 있을 것이다. 한 참호에 싸우겠대요. 근데 일반 군인들은 우리 윤석열님 같은 사람들은 모르지. 우리가 왜 러시아랑 한 전호를 싸워야 되는 거지? 근데 김정은이 그렇게 말한다고 안 되죠.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 6.25 전쟁 때 러시아에서 무기 10만 정만 지원해 줬어도 저기 한반도를 다 공산 세력으로 다 저기 통일할 수 있었다. 근데 러시아가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가 거기가 막힌 거다. 그렇게 가르쳐요? 네, 이런 논리도 있어요. 북한에서. 그래서 중국인민 지원군들이 나와가지고 도와줘서 우리 혈맹이다. 뭐 이런 논리도 있고 하죠. 그러니까 뭐 중국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시기적이마다 중국하고 잘 지내고 싶을 땐 그런 얘기하고 또 러시아하고 잘 지낼 때는 또 이런 얘기하고 하는 거죠. 중국의 북한 사람들이 또 잘 들여다보면 중국 사람들 엄청 싫어해요. 노동당국도 같고요. 중국 사람들 표현하는 거를 똥떼놈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똥덩어리 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엥? 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중국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이게 노동당에서 직접적으로 교육한 건 아닌데 그 암묵적으로 돌아가는 말이죠. 중국은 우리 민족의 만년 숙적, 일본은 천년 숙적, 미국은 백년 숙적이에요. 미국은 최근에 생긴 거고 언제든지 그게 리스트에서 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신세대니까 북한 MZ니까 그렇고 옛날에는 일본은 100년의 적, 중국은 1000년의 숙적 이렇게. 북한 이제 미국 들어오니까 이제 1000년 만년으로 옮겨갔네. 어쨌든 이렇게 김정은이 파병을 하게 되면 김정은이 이번에 노리는 건 뭘까요? 얻어낼 거. 일단 김정은을 푸틴이 사람 취급해주잖아요. 썩어도 줄지라고. 그 소련의 후예가 동맹이라고. 믿을 땐 북한밖에 없잖아요. 노림수가 있죠. 벌써 북한이 올해 5,000톤급 구축함 최연함, 강건함을 진수시켰거든요. 옛날에 5,000톤급 배 본 적 없죠? 상상도 못했죠? 낮은 급이라고. 공군이셔가지고 못 본 거 아니에요? 공군이요 다 알아요. 낮은 급이라고 정말 떠 있는 게 기적인 1,800톤급 배. 2차 세계대전도 아니고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있던 급의 배예요. 떠 있는 게 제일 컸거든요. 최근에 압록국 도만급이라고 1,500톤급 그 초계함을 만든 게 있거든요. 그게 최신이었거든요. 원래 함정은 5,000톤급 구축함은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10여 개국도 안 돼요. 근데 북한 만들었네요. 북한은 2척에 그것도 뚝딱 만들었어요. 1년 만에. 한 척은 강건함이라고 지난해 5월 소금물에 바닷물에 빠졌는데 3주 만에 이렇게 세워서 그다음에 지금 벌써 이제 2달 후에 진수한다고 그랬으니까 8월에 진수할 거예요. 아니, 취역할 거예요. 취역 진수가 아니라.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흉내내도 누가 도와주자면 저렇게 못해요. 8,700톤급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장면. 우리도 지금 시작해도 10년 더 걸리거든요. 그게 어떻게 갑자기 만들어져요? 안에 원자로가 있다는 얘기인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155mm 자주포 K9 우리의 똑같이 생긴 거. 물론 자세히 보니까 허접스러워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155mm 자주포를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우리가 절반을 휩쓸거든요. K9이. 그 얘기는 최고 선진국도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여줘요. 공대공 미사일을 쏴요. 공중주의 교무 통제를 흉내를 내요. 물론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안 나와요, 성능이. 근데 누가 안 도와주면 이게 돼요? 다 러시아죠. 아니, 그러면 그동안 파병의 대가로 얻어낸 게 상당히 많았다 이 얘기예요? 많은데 경제적인 효과는 경제 지표를 보면 아니까. 환율, 물가 굉장히 높은 거 알죠? 경제적인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산업이 없어요. 석유 정도 줄 거예요. 밀가루 정도. 근데 북한의 그 에너지 인프라가 석탄인데 석유 준다고 갑자기 그게 뭐 쫙 퍼지나요? 공급망도, 운송망도. 경제적인 효과가 미미해요. 그러면 그 인민군 목숨권 뭘로 받았느냐? 지금 나오죠. 말해주잖아요. 군사적. 북한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거기다 김정은이 그냥 인민군 죽은 데서 우는 척하지만 무기가 복은 해야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를 군사협력으로 받는다는 얘기죠. 인민군 현대화가 김정은의 꿈이에요.
그렇죠. 재래식 무기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게 김정은이 지금 최근에 내세우고 있는 건데 재래식 무기로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상대 자체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북한군에 제가 있었던 부대에 전투 차량이 한 10대가 있는데 거기서 굴러갈 수 있는 게 한 대 내지 1.5대예요. 네, 나머지는 다 그냥 고철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른 데도 다 똑같아요. 탱크, 북한의 예전에 우리 K9 이건 말고 다른 떨어진 버전의 자주포 계열이 있었어요. 155mm가 있었죠. 네. 근데 제가 그 포가 제가 자란 동네에서 근처에 있었는데 7살 때까지 유치원 다닐 때까지 그 포를 보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땅굴에서 기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꺼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네. 그게 고철. 있긴 있나? 땅굴에? 있기는 있겠죠. 근데 다 새빨갛게 녹슬었겠죠. 네. 그것도 뭐 아까 구리스 뭐 비싸요. 골동품이니까. 예를 들어서 좀 비하하는 게 아니라 흉내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K9 자주포는 급속 사격으로 15초 동안에 3발을 쏠 수 있어요. 탕커 이 정도 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해진 좌표가 한 발 쏴도 전혀 미동도 안 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 서스펜션이 굉장히 그래서 폴란드도 자기들이 자주포 만들 때 우리 하체를 사갔어요. 위에 포탄만 자기네 걸 썼거든요. 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충격을 흡수해내야 되거든요. 차도 비싼 차는 거의 서스펜션이 미동을 안 하잖아요. 북한 자주포 훈련하는 거 보면 한 방 쏘면 출렁거려요. 멀미약 먹어야 돼요, 안에. 너무 흔들려서.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쏘는 순간 흔들린다는 얘기고 쏘고 나면 모든 좌표가 다 흔들리기 때문에 얘가 다시 좌표를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거든요. 그 기술력이라는 건 그냥 흉내낸다고 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나로 이런 거 아무리 세계적인 선진국 그러지만 지금 우주 발사체 만드는 거 나로 러시아에서 일단 빌려다가 그거 보고 공부하고 누리호 만들고 지금 페이로도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이게 정상인데 북한은 뚝딱뚝딱 해치운단 말이에요. 김정은 말 한마디면 야 소금물에 빠졌어 배가 구축함이 그러면 엔진 같은 건 다 못 써요. 전자장비 다 못 써요. 야, 다음 달에 진수시켜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그래요 지금. 북한은 다른 정상적인 국가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액션들을 자꾸 취하죠.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가가지고 야 여기다가 1년 만에 80층짜리 아파트 완공시켜. 그러면 얘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80층짜리가 몇 년 걸리는지 잘 몰라요. 그냥 건설하라면 군인들을 그냥 때려 박는 거예요 거기에. 24시간 그냥 그 현장에 돌아가는데 거기서 건설을 못하면 별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거 품질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은 아파트가 안전하겠어요. 그러니까요. 화장실에 물탱크에 물을 넣으면 옆벽으로 이제 흘러나가는 거죠. 방수처리랑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붕괴도 되고 이런 사건이 나오는 거죠. 배도 똑같죠. 배도 우리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자본을 때려 넣어서도 잠수함 하나 건조하는데 몇 년 걸리고 5,000톤짜리 만드는데 몇 년 걸리거든요. 근데 북한은 1년 만에 그걸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그만큼 엉성하고 수령한데 갑자기 그냥 칭찬받기 위한 거고 우리 만들었습니다. 보여주기식이 엄청 강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가 차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차를 주행 시험을 아주 오랫동안 합니다. 그럼 계속 고쳐요. 그게 최종 완성품을 내거든요. 북한은 설계대로 조립하면 그걸 파는 거예요. 그냥 실전에. 그러니까 못 쓰죠.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와 북한이 저렇게 무슨 뭐 김정은이 만능이면 경제가 왜 저 모양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말대로 됐다면 다 신인데 말 한마디로 다 되는데 왜 저 모양이에요. 왜 사람들이 굶어야 돼. 원래 이제 박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에다가 수령이 말을 하면 거기다 토를 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수령님 그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죽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토를 못 하는. 수령님의 생각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무조건. 박수 쳐줘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실생활에 적용하면 다 오류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오류가 나타나면 그건 수령 잘못이 아니고 간부들 잘못이에요. 그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지시는 김정은이 아닌데. 김정은이 했는데. 김정은이랑 어디 현지지도랑 이렇게 쭉 가는 장면들 보면 나머지 뒤에 사람들은 자꾸 뭘 쓰거든요. 김정은이 뭐 무슨 얘기를 하면 빼지지 않고 다 기록했다가 그래야 그 액션을 취해야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 수령이 말한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어쨌든 김정은의 이런 지시로 3만 명의 추가 파병이 이루어질지가 참 관심인데, 박사님 끝으로 이 3만 명 추가 파병이 된다면은 우리 한반도에도 사실 상당한 영향이에요, 그렇죠? 일단 실전 경험, 파병, 그 다음에 러시아의 군사 기술 이전, 그 다음에 김정은이 그럴 거 아니에요. 유사시 내가 도와줬으니까 유사시 너도 날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좀 복잡합니다만 그런 면에서 여러 면에서 좀 부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한반도 안보에는 여러 면에서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죠.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일반적인 파병, 자발적인 파병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초기에 갔던 병력들이 북한으로서는 최정예였어요. 이미 한번 갔었던? 북부군단부터 경보병여단, 그 다음에 정찰총국이라고 잘 아실 거예요. 정찰총국에 있는 병력들은 정예 중에 최정예예요. 그리고 또다시 간다 그러면은 북한은 병력의 숫자보다는 실제 전투할 수 있는 병력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쪽에 급속한 소모가 있으니까 이게 뭐 무작정 뭐 북한군을 강화시킨다. 그리고 이게 기술 이전을 받으면 순차적으로 이게 시간을 들이고 우리처럼 울람전 파병을 뭐 배경으로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갑자기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하고 대한민국을 뛰어넘고 그건 또 아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명분 없는 전쟁 이제 않을 거다. 이 인민군이 명분 없는 희생. 그러니까 이게 꼭 김정은 체제를 강화한다 이렇게는 또 보기는 어렵다.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러시아 현재 어떻게 보면은 유승현 씨와 지금 또래인 그 북한 군인들이 또 가 있고 추가 파병 예까지 들리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유승현 씨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들이 언젠가는 밖에 북한을 떠난 외부 세계에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 자기도 수령만큼이나 자기 생명도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그런 시기가 언젠가는 올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 허무한 청춘을 보낸 이런 걸 되새겨 보겠죠. 네, 그리고 이런 게 빨리 그 북한 군인들이 빨리 알아야 그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겠죠. 네, 거기 지금처럼 계속 복종하고 산다면 수령 독재는 언제 가도 뭐 무너질 날이 없죠.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살려주세요. Росія хоче отримати ще 30 тисяч військових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Вже з червня готуються у Воронезькій області, щоб їх прийняти. Також Північна Корея готується передати Росії нові пускові установки для балістичних ракет. Це загроза не тільки для України. Росія допомагає Північній Кореї навчатись війні. Вона покращує їхню зброю, дає їм досвід реального застосування зброї. Все це загроза для кожного в Азії, хто в зоні досяжності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ракет. 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의 추가 파병을 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 끝없는 보복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공습받은 차량들이 시뻘겋게 타오르고 옆에 있던 차량은 황급히 빠져나갑니다.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 택배업체의 창고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은 겁니다. 러시아는 이 업체가 드론을 보관하고 있다며 공격을 이어가는데 지난 24일에도 우크라이나 북동부 지역 창고가 공격받아 운전수 3명이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 최대의 온라인 유통업체 와일드베리스의 창고들이 드론 거점이라고 주장하며 연일 공습했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의 드론 전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물류시설 공격에 열중인 겁니다. 민간인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휴양시설을 공격해 아이 5명을 포함해 12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군의 추가 파병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Росія хоче отримати ще 30 тисяч військових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Вже з червня Північна Корея готується передати Росії нові пускові установки для балістичних ракет. 현재 러시아에는 북한군 14,000명이 주둔 중인 것으로 알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의 추가 파병을 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 끝없는 보복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공습받은 차량들이 시뻘겋게 타오르고 옆에 있던 차량은 황급히 빠져나갑니다.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 택배업체의 창고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은 겁니다. 러시아는 이 업체가 드론을 보관하고 있다며 공격을 이어가는데 지난 24일에도 우크라이나 북동부 지역 창고가 공격받아 운전수 3명이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 최대의 온라인 유통업체 와일드베리스의 창고들이 드론 거점이라고 주장하며 연일 공습했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의 드론 전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물류시설 공격에 열중인 겁니다. 민간인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휴양시설을 공격해 아이 5명을 포함해 12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군의 추가 파병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Росія хоче отримати ще 30 тисяч військових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Вже з червня Північна Корея готується передати Росії нові пускові установки для балістичних ракет. 현재 러시아에는 북한군 14,000명이 주둔 중인 것으로 알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